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7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6월 반기도 거의 이제 내일 하루 정도 방송을 하면 6월 달도 끝나네요. 덥기도 하고 시간도 빠르고 시장은 지지부진하고 재미는 좀 없습니다만 그래도 오늘도 역시 뭐 늘 같은 패턴이긴 하지만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동향부터 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코스피는 24.4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갭 하락한 이유는 마이크론이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고 시간 외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을 매수하고 선물 매도하는 포지션, 그리고 기관들은 현물 매도 그리고 선물 매수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시간의 주가 하락 영향으로 반도체와 소부장 하락 출발한 가운데 2차 전지와 리비안 관련주 그리고 리튬과 종합 상사, 화장품 등 상술 출발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론 시간의 급락 영향 때문에 개장 직후 갭 하락 출발했던 시장은 한국의 메모리 업체의 독립적 주가 형성 이유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빠진 거하고 한국 업체는 좀 다르다, 뭐 이런 분석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분석이 나오면서 9시 30분 이후에 주가지수 선물이 V자로 쫙 이렇게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피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 자동차와 조선, 전력기기 등의 강세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시장 금리가 반등하면서 외국인 선물 순매도가 재개됐는데 오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선물 약 7천 계약 이상을 순매도했지만 매도 규모는 축소가 됐고요. 현물은 안 팔았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지지를 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 초반 반도체 업종 매물 출회됐지만은 낙폭이 확대되면서 진행되고 있었지만은 11시를 지나면서 삼성전자가 플러스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HBM 때문에 못 올랐는데 HBM 때문에 또 빠져야 돼? 뭐 이런 심리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AI 차익 실현에도 굳건한 주가가 나왔고 외국인들은 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집중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은 6월까지 삼성전자 누적으로는 33조 원을 매수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5조 3천억 정도 순매수 중입니다. 이 자동차는 시장 관심도가 다소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차가 역시나 또 매일 신고가 경신 중에 있고요. 현대차가 30만 원에 거의 임박했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 강세 지속이 됐는데 역시 인도법인 IPO라든지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요즘 이제 핵심은 수출주거든요. 수출주.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400원 언저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형 수출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부품주들도 최근에 좋은 모습 나타났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또 우선주들, 자동차 관련된 우선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도 있겠고요. 조선과 해운은 역시 SFI 이 관련된 컨테이너 우림지수 이 부분에 대해서 꺾이지 않는 상승세가 신조선가나 해상 운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상승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력기기는 정부 반도체 지원 방안으로 전력 공급 구축, 비용 지원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AI 수혜나 정책 기대감이 역시 전력기기와 그다음에 전선업종 오늘 급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지수 상승 요인 부재에 종목 장세 보이면서 800포인트 중반대 등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에 대형주는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신규 상장한 하이젠 RNM이 장중에 140%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수 방향성 부재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 종목 첫날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전선과 전력기기는 시장 호황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강세 보였고요. 다만 전일 속둥 부담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던 게임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AI 모멘텀 분기점이 지만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오늘은 다소 좀 중립적인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지수 하방 지지로 여전히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엔화 약세 지속에 따른 강달러, 국채금리 상승은 우려 요인이긴 하지만 강달러에 힘입어서 수출주 중심으로 수급은 여전히 쏠리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1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 성공 영향 때문에 환율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운수창고와 운수장비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 기계와 통신업, 전기가스업이 약세였는데 현대차 밸류체인 인도법인 중심으로 해외 생산량 확대 기대 때문에 운수장비 업종 상승을 견인했고요. 현대차와 그리고 우선주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HT 현대중공업 등도 강세를 보이면서 운수장비 올라왔고요. 여행과 운송 등 항공 수요 확대 기대감에 항공주도 상승하면서 전일 좀 안 좋았죠. 오늘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운수창고 업종 상승 견인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강세였고요. 전선과 전기전자 업종 글로벌 전력수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LS 일렉트릭과 그리고 대한전선, HD, 현대엘렉트릭 등 강세 보였고요. 반면 농립, 축산, 식품부 물가 안정 요청으로 제당업계 B2B 설탕 가격 인하 영향에 CJ 제일제당 등 일부 식품주가 약세였습니다. 아마 이제 이 설탕 가격 내린다는 것은 하락률로 본다면 한 4%대 정도 가격을 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설탕 가격은 일반 소비자 가격이 내린 게 아니고요. B2B, 그러니까 업체에게 들어가는 어떤 설탕 이런 것들을 좀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데브 시스터즈는 전일 신작 출시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으로 급등분을 오늘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코스닥은 화학과 컴퓨터 서비스가 강세였고, 반면 디지털 컨텐츠와 음식료, 담배 쪽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이 좀 오늘도 역시 재미없는 하루였어요. 이게 더워지면 또 시장이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재미가 없을지 좀 상당히 좀 7월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좀 7월에는 좀 상당히 이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좀 시장은 좀 재미없게 가고 있고요. 닥터 K님, 근면한 형 이렇게 저를 말씀 주셨나요? 너무 감사한 표현입니다. 이거 정말 최고의 칭찬으로 들립니다. 이 근면하다는 거, 이건 정말 좋습니다. 하야니아님, ICU,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노님이 좀 있으면 박근영 부장님 같이 된다. 아시아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위에 쪽에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같이 된다고 하면 좋은 건가요? 저처럼 된다는 건 좋은 걸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롱님, 역시 박근영님 최고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 계속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역시 뭐 공부가 되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찬사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한두 개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다올투자증권에서 재밌는 자료를 하나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띄워드릴까요? 자, 다올투자증권에서 이 파란색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과거 흐름을 보세요. 검은색과 파란색 실선이 계속 동행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 디커플링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 7일 이후부터 디커플링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이 one of them is lying,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는 빠지는데 달러는 강세. 이게 서로 좀 맞지 않다고 본 것 같고, 과거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같이 동행하는 지표인데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one of them is lying,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어서 아마 이것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다올투자증권 퀀트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 맞물리는 수출 모멘텀 약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일부 IT 쪽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아서 뭐 역사적인 고점까지 이렇게 IT 쏠림이 좀 많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나 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기술적인 지표가 나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 부분이 현대차증권에서 6월 쏠림 현상을 가장 강력하게 주도했던 업종은 반도체였고요.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IT 대형주들의 약진이 관찰됐던 한 달이었는데, 자, 이제 수급 매개 역할을 하였던 엔비디아 열차에 탑승한 가운데 추가적인 모멘텀을 뒷받침하였던 5월의 수출 호조가 확인됐었다는 점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미국 기술주 중심의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수출 동력 약화가 전개될 가능성을 조금 지켜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금액을 시현했던 24년 5월 수출액을 반영해도 5월 대비 낮아지는 6월의 수출이 기울기를 본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약간 옅은 회색 부분들이 이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인데 쫙 치고 올라오다가 살짝 이제 지금 플러스권에서 살짝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죠. 그리고 약간 그 회색 부분의 끝에 부분,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약간 짙은 회색이 보입니다. 이게 5월 수출액 반영한 전망 경로인데 약간 수출 경로가 조금 쉬어가는 쪽으로 아마 현대차증권에서는 경로를 추정을 하는 것 같고, 파란색으로 보신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인데 IT 비중이 여전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경로가 이 회색 부분, 끝부분의 짙은 회색 부분들이 약간 쉬어가는 쪽으로 살짝 이렇게 수출 동력 약화가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비중이 조금 줄어들거나 좀 쉬어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좀 경계하는, 그래서 6월 달에 현대차증권의 추정치는 수출의 기울기가 조금
쉬어가거나 소폭 슬로우하게 다운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수출 기울기와 유사한 궤적을 시현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죠, 상대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도 역시 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부분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뭐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하우스홀드 스탁 얼로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가계자산 가운데 주식에 대한 비중입니다. 올타임 하이예요, 계속. 이 올타임 하이는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이 최근에 계속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타임 하이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목전까지 차오른 것과 싶기도 하지만 MMF도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 MMF 자금도 머니마켓 펀드 자금도 엄청나게 지금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단기 자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돈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장 상승을 미국 가계에서 상당히 자산 증식으로 계속 충분히 누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과 관련된 평가 금액도 올타임 하이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소비가 그렇게 막 망가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미국의 하우스홀드의 가계 자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평가 금액이 계속적으로 올타임을 하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MMF 이쪽에서 단기 자금도 올타임 하이로 계속 쏠리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만약에 뭐 시장에서 만약에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MF 쪽에서 옮겨오는 자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급락하거나 이럴 상황이 유동성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지표도 유동성 지표를 보고 있으면 아주 이렇게 뭐 어렵게 가거나 갑자기 뭐 급락해서 뭐 밑에 방어가 안 되거나 수급이 없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소비 부분도 예, 그렇게 반드시 지금 막 꺾이고 막 이렇게 불황으로 바로 가고 이렇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이빙, 그러니까 저축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부분에 대해서 월마트도 좀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월마트에서 일부 소매 부분에 대해서 소비 부분의 약간의 양극화라든지 조금 주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리바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아마 시간에서 급락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일부 실적이 조금 꺾인 부분, 약간 좀 좋지 못하게 어닝을 못 미치면서 오늘 장외에서 이제 꺾였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도 약간의 뭐 소비가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예, 가계 부분의 자산 규모가 저렇게 크다면 소비가 바로 꺾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MI 안님, 예, 부장님 잘하시는데 낮은 톤의 목소리로 일관되니까 몰입도가 다소 좀 떨어집니다. 한 분 더 추가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50분 하는 게 이게 좀 재미가 없다는 거 저도 인정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누가 하더라도 예,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포맷이 그렇게 돼 있어서 처음에는 목이 아파서 혼자 50분 못 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 혼자 50분을 하다 보니까 뭐 재미 부분은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개인들이 잘 찾지 못하는 데이터까지 이제 가져와서 50분 안에 다 녹이려고 노력하거든요. 예, 거기에 좀 점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미를 좀 찾는다고 하시면 예, 다른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는 저희 쪽에서 찾기는 좀 힘듭니다. 긍정만님 귀에 쏙쏙 전달해 주시는 박 부장님이 최고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힘이 납니다. 네, 재미보다는 내용을 좀 점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준웅님 박 부장님을 봅니다. 네, 저도 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우유님 재미도 있고 좋아요. 사실 한 명 더 있으면 제가 막 농담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막 이렇게 농담으로 찔러대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BYJ님 일본 여행 와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일본에서까지 이 방송을 보신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김은혜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힘내라고 해주시니까 또 힘을 내서 섹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2분기에도 오늘 이제 일부 화장품들, 뭐 CNC 인터내셔널 오늘 급등을 했고, 실리콘투는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개 종목들은 조금 빠지긴 했어요. 토니모리도 좀 빠지기도 했지만, 아침에 그래도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좀 좋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 이어질 전망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화장품류 수출 금액은 40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8% 증가했습니다. 화장품은 역시 좋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현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고치까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기존 최대인 2021년에 92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설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최대 수출 금액은 아직은 중국입니다. 10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6% 줄어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미국이 7억 2천만 달러로 67.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많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또한 일본이 4억 1천만 달러, 베트남이 2억 3천만 달러로 각각 26.6%와 24.6%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빠지고 있는 게 맞는데 그 외에도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 이쪽에서 메이크업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중국이 국내 화장품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이제 다각화된 서구권이라든지 다양한 국가,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시장 골고루 성장 중이고 K 화장품 수출국이 170개국이 넘는 가운데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서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화장품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되겠죠. 역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면세점도 역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86만 6천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6.9%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도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19 전인 2019년하고 비교해본다면 인바운드가 외국인들이 88.8%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한국 중소 화장품 제조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K 뷰티 고빅을 도입한다고 이제 아마존 쪽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아마존하고 여러 가지 K 뷰티 판매자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 제조업체와 협업하고 정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도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만 놓고 보면 아마존이 최초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한국 콜마가 아마존과 오늘 서울 삼성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 셀러데이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콜마가 한 6, 7% 급등을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결국 이제 뜨거운 K뷰티 열풍을 여전히 이어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스킨케어, 메이크업, 선케어, 화장품 패키징에 대규모 부스를 마련하고 글로벌 화장품 사업을 위한 맞춤형 고객 상담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킨앤스킨, CNC 인터내셔널, 만화공장, 콜마홀딩스, 한국 콜마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화장품류의 수출액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2021년에 최고치가 나왔죠. 92억 2천만 달러. 그리고 23년도 좀 회복을 했고요. 24년도 지금 5월까지 누적인데 보시면 23년도 아래쪽에 짙은 보라색이 아마 제가 추정키로는 23년 5월까지 추정치인 것 같아요. 누적으로. 그래서 24년 5월까지 누적이 23년 대비로 짙은 보라색을 본다면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 추이로 간다면 최대치, 수출 최대치가 올해 나올 걸로 보인다. 화장품 수출 금액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KB증권의 자료인데요. 역시 이제 K 컨텐츠의 수출이 소비재의 수출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제 K 문화죠. 음악과 영화, 드라마 이런 컨텐츠들이 수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재의 수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에도 중국으로의 앨범 수출과 중국 소비재 수출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드라마, 예를 들어 별그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국에서 히트를 치면서 과거에 맥주나 치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비재, 그리고 그 2016년도 정도에 화장품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바운드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K 컨텐츠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재, 먹거리라든지 화장품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상당히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 쪽, 동남아 쪽 굉장히 활발하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시면 대일본 수출입니다. 향수와 화장품도 2011년 이후에 굉장히 치솟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가운데 보시면 대중국 수출도 향수 화장품이 2021년까지 쫙 치솟았죠. 근데 최근에는 좀 주춤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제일 오른쪽, 아래쪽에 제일 오른쪽 보시면 역시 미국 쪽에 수출이 향수 화장품 수출이 저렇게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지금 중국 쪽에서 포커스가 미국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역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지표 관련해서도 수익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대형사가 아니라 인디 브랜드들이 역시 이끌고 있고 인디 브랜드들이 활성화된다면 OEM,
ODM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선케어 제품 등을 포함한 것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 그리고 뭐 코스맥스까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증권에서 실리콘2가 오늘 급하게 빠졌습니다. 최근에 차입을 이제 하고 있고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캐펙스 증가 이슈가 있어서 오전장에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었어요. 근데 오후장 들면서 갑자기 3%대 중반 이상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가 이루어지면서 프로젝트 K뷰티 고 빅을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따라서 아마존이 오늘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한국 콜마 스폰서십,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 시도하지 않은 국내 브랜드사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자, 이게 약간 오해를 일으켰다라고 하나증권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 보면 자, 아마존의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 컨퍼런스 진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존이 나서서 어떤 다른 어떤 판매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해외 수출을 시도하지 않은 국내 인디 브랜드사 유치를 아마존이 나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실리콘투하고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의 그 겹침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해를 시장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 컨퍼런스 진행으로 실리콘투와 같은 역직구 판매 플랫폼, 셀러 연결 등의 사업 모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시장의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우려한 영향으로 기관 외국인이 오늘 좀 팔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리콘투의 고객은 대부분 각 지역에서 K뷰티를 운영하는 사업자, 온오프라인 쪽의 사업자인데요. 실제 아마존에서 판매 브랜드 수가 많아지고 해당 브랜드의 인지도가 많아질 경우에는 아마존의 바이박스에서 판매업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판매업자가 결국은 이 판매업자, 그러니까 아마존 바이박스에 증가하는 판매업자 자체가 실리콘투의 온라인 고객 풀이라고 보면 된다고 보니까 시장에 오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여드리면 로레얼 더마 브랜드인데요. 이게 세라비라는 뭐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있는데 셀러 수가 이게 세라비 외에도 셀러 수가 83개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셀러 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계속 보여주신 건데 이게 뭐냐면 코스알엑스입니다. 코스알엑스. 이 셀러 수가 코스알엑스 외에도 이 판매자가 33개사나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트리티르거든요. 트리티르는 온리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2의 고객 풀은 결국은 이렇게 판매사들이 이제 고객 풀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존이 이렇게 나서게 되면 이 판매사가 많아지고 그 판매사가 많아진 판매업자가 실리콘2의 고객 풀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K뷰티 해외 육성이 실리콘2의 고객을 뺏는다는 이분법적인 해석은 다소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리콘2의 고객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K뷰티의 인기 상승, 브랜드의 온라인 참여 확대, 그리고 K뷰티 유통 수의 증가, 그 다음에 이는 실리콘2의 타겟 고객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주주하는 기업이 관심을 갖게 하는 행동이고 오히려 실리콘2 서비스 중에 풀필먼트, 그러니까 브랜드사가 해외 오픈 마켓플레이스라든지 브랜드 자사몰 운영이나 마케팅 대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개연성이 오히려 높기 때문에 이건 악재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2의 매출은 작년 기준 해외 개인 소비자 대상 3%, 해외 K뷰티 판매업자가 온오프라인 중소유통사가 84%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매업자가 많아질수록 실리콘2의 판매업자 대상 풀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K뷰티 브랜드 위탁 판매 13%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악재는 아닌 걸로 본다라고 장중 코멘트를 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2는 막판까지 조금 밀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온 거 치면 뭐 3% 중반 올라온 거 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토니모리가 오늘도 빠졌는데 하락 관련해서 주가 하락 요소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기업 영업 환경은 토니모리가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국내 다이소 판매 강세, 그리고 면세가 전분기 대비 2분기 증가, 해외 수출 매출도 전분기 대비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토니모리의 본업 수익성은 개선 중에 있다고 보고 자회사 메가코스 수주 또한 굉장히 강세로 확인된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 안화의 수요 초강세이고요. 안화는 미국에서 지금 아주 상당히 핫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품목이 추가되고 있고 뷰티 디바이스 회사의 화장품 품목까지 신규 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토니 모리의 주가 하락도 특별한 요인이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마녀공장 뭐 이쪽도 오늘 밑꼬리를 달고 있었지만 뭐 플러스로 끝났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죠. 이런 것들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표를 보여드리면, 일본의 화장품 수입국 중에 한국 점유율인데요. 거의 밴드 상단까지 올랐다가 조금, 5월달 접어들면서 조금 빠졌죠. 24년 5월에 한국 점유율이 일본 시장에서 37.4%로 전월비 4.5%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순위는 전월에 이어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수입하는 화장품 중에 한국 브랜드가 1위라는 거예요. 프랑스 브랜드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브랜드를 제치고 한국 브랜드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1위를 거의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MOM 전월 대비해서 조금 슬로우하게 빠졌습니다. 그 외에도 면세점 산업 데이터 5월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늘 신의 자료실에서 제 개인적인 원본을 좀 다운로드 받으시면 거기에 5월 면세점 데이터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띄워드리면 이 삼성증권 자료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 면세점 자료인데 자, 위쪽 보시면은 지금 한국 면세점과 중국 면세점 연간 매출 추이인데요. 이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빨간색 선이 한국 면세점 추이고요. 아래쪽에 중국 면세점 실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중국 면세점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국 면세점의 매출 규모가 올라올 때 화장품 카테고리가 거의 같은 성장률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작년 말에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되면서 중국 쪽에서도 면세점의 화장품 성장률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한국은 약간 리오프닝 이후에 조금 한국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처져 있는데 역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소비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면세점 가가지고 비싼 화장품 산다기보다는 오히려 명동에 올리브영 가가지고 인디 브랜드를 많이 사거든요. 그리고 가성비로 중국인들 지갑도 약간 가성비로 좀 변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 조금 슬로우하게 한국은 조금 빠지고 있다는 부분도 보이기는 합니다만 뭐 재고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된다고 한다면 또 약진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한국 면세점의 화장품 월별 매출액 변화인데 파란색으로 보시면은 지금 팬데믹 이전은 약 1조 4천억 정도의 월별 매출이 정도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팬데믹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부터 22년까지는 평균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23년 평균은 7천억까지로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많이 빠졌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한국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수출 비중이 50%를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 미국 시장이 보시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일본, 베트남 등등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예요. 빙다리 핫바지는 신의 자료실이 아니고요. 신의 자료실입니다. 일부러 재밌게 말씀하시려고.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신의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명동에 바글바글합니다. 나가보시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동에 나가면 머리밖에 안 보여요.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반도체죠. 역시 오늘 마이크론 이슈가 가장 핫했는데요. 마이크론이 시간에 거래해서 거의 8% 급락했고, 자,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스마트한 주식 투자라는 사이트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옅은 분홍색이 이렇게 원래 어닝 관련된 추정치거든요. 근데 짙은 주황색은 실제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치가 훨씬 더 잘 나왔잖아요.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근데 왜 주가가 시간에서 8%나 급락했을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일각에서 4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4분기에 대한 매출 추정치를 76억 달러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08달러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사실 월가가 전망한 매출 76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 1.05달러, 주당 수익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4분기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근데 실적에서 월가에서 일부가 기대치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실제 마이크론 4분기 매출이 8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심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월가에서.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4분기 전망치가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주가가 8%를 빠졌는데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 빼고 주가 수익률을 본다면 지금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HBM은 하이닉스가 더 잘하잖아요. 근데 주가는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거의 오른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그렇게 급등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었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2배 이상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빠져도 사실 할 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왜 오늘 플러스로 돌아섰을까? 그리고 하이닉스도 왜 양봉으로 돌아서서 거의 보합세 언저리까지 올라왔을까 이야기인데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마이크론의 목표가입니다. 이 고가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장 이야기 바이 제이슨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감사하게 가져와 왔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200달러까지 있고요. 아래쪽에는 130달러까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목표 주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증권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론 주식 왜 떨어져요? 한국은 괜찮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미 2배 이상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왔는데 자, 주가 대비 HBM이라는 성장 동력을 가이던스가 제대로 못 보여줬다. 그게 이유다. 8% 빠진 게 그게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수율도 별로 안 좋죠. 지금 하이닉스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초기 수율도 부진하고 올해 HBM 매출은 이미 작년에 구매가 끝나서 후발주자로서는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또 우리는 뭐 엔비디아 인증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국 메모리 주식도 약세였는데 그러나 한국 메모리 관련된 주식들의 약세는 기술적인 약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론의 HBM이 별로 부각이 안 된 부분은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은 HBM으로 주가가 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3E 12단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판단을 한다는 코멘트를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바로 돌아서는 것도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3분기 이후부터는 메모리 주식 중에 가장 많이 오를 메모리 주식은 삼성전자라고 판단한다는 코멘트까지 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좋을 걸로 봤고요. 다만 주가 수준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른 게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HBM3E 12단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냈는데요. 하락의 빌미가 된 이슈를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분기 실적에 대해서 일단 밴드를 초과하지 못한 실적 발표 가이던스가 있었기 때문에 모멘텀을 일부 반납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로 낸드 수요입니다. 낸드 수요. 장기 수요 계획에 대해서 기존 전망이 20% 이상 낸드에 대한 상승 수요를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소폭 낮춘 10% 후반 정도를 낸드 수요를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마이크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부정적인 이슈로 빠지는 이유가 됐다는 거고요. 특히 이 SSD, 엔터프라이즈 SSD가 결국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낸드의 추가 캐펙스 집행에 대해서 부재하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낸드 쪽에 대한 캐펙스 집행 부재 이것이 역시나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ESSD 관련해서 낸드의 상승률이 가장 높죠. 지금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HBM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걸로 봤지만 실제는 SSD, 낸드 쪽의 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낸드 쪽의 성장이 굉장히 방점을 하반기에는 찍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캐펙스 집행이 낸드에 지금 마이크론을 부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HBM 수율입니다. HBM 수율 관련해서도 지금 별로 수율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 이번에 부각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미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HBM 때문에 2배 이상 주가가 올랐는데 HBM 별로 두각이 못 나타내니까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한국의 메모리 업체를 본다면 이 SSD 점유율이 높죠. 이 관련해서 지금 점유율은 아마 공급 사이드에서는 캐펙스가 삼성전자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SK 하이닉스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 SSD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가장 높은 부분들이 역시 이야기됩니다. 23년 기준 이 SSD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9% 그리고 SK 하이닉스 솔리다임이 27%고요. 마이크론 1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QLC 이 SSD 같은 경우는 아마 인증을 받은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이 아닌가요? 두 회사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QLC 이 SSD는 굉장히 독점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역시 낸드 쪽의 방점이 국내 회사에 있고요. 그리고 HBMS의 상대적 반사수의 가능성이 역시나 SK 하이닉스는 과점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역시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캐펙스 입장에서는 역시 엔비디아 쪽에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꼭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없으면 엔비디아가 곤란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역시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다고 판단을 미래에셋증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플러스로 돌아선 거죠.
자,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HBM이 갈라 나온 실적 방향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의해 차분기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HBM 관련된 추라 지연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울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소비장에 대해서 믿고 보는 장기 호황의 초입이라는 리포트를 또 오늘 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된 체크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체크 포인트 첫 번째는 HBM이고요. 두 번째는 ESSD, 그리고 세 번째는 하반기 레거시 수요의 회복으로 봤죠.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후반기 이후부터는 커머디티 레거시가 지금 모자라게 됩니다. 쇼티지가 나가면서 결국은 레거시 쪽에 가격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 수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AI PC 효과 때문에 DRAM 탑재량이 거의 8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기 공급 계약 문의가 조기에 발생 중에 있고 쇼티지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기 호황 사이클에 대한 단서가 재차 확인된 실적 발표였고요. 7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유사하게 실적 발표가 내용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장기 호황 대응을 위한 사전적 인프라 투자가 마이크론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인프라 장비사들의 대규모 실적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 뭐 장비주도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울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플러스 전환, 그리고 하이닉스는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충분히 설명되시죠? 이제 왜 그랬는지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자, 전선과 전력 설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주가들이 좋았는데요. 현지 시간 27일 오후 9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첫 토론이 예상됩니다. 격렬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지금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물론 뭐 트럼프가 앞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지지율 차이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토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서 서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 연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투자 지속 등의 전기차 관련 정책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상반된 입장입니다. 자, 대신증권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그 다음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면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네 가지 시나리오 이렇게 돼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유리한 분야, 어떤 후보에 따라 트럼프 후보, 바이든 후보에 따라 유리한 분야, 불리한 분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신증권. 이 표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증권에서는 역시 이 부분 때문에 원자력과 전력만 투자해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한화솔루션, CS윈드, 유니드,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재룡전기, HT 현대일렉트릭 등의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증권에서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대신증권에서도 이 관련해서 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양당이 정책 카테고리가 영향을 받게 된 정책 카테고리가 통상과 경제정책과 환경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이렇게 대선에 대한 강시 높은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뉜다.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그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이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6조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가운데 역시 정부가 2조 5천억을 들여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적으로 이제 비용을 댈 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전기나 전력 설비 관련된 인프라 이 부분도 굉장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상당히 좋았죠. 그런 것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기존에 강했던 이런 종목들이 역시나 또다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가 꺾이지 않는다면 역시나 이런 반도체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력과 전선 설비, 전선 이쪽도 역시 이야기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과 전력 설비 관련 부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이제 중복적으로 이야기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NH투자증권에서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25년 중저압 차단기 증설까지 더해지면서 이익이 확대될 전망이다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넣이고요. 매출 비중은 지금 NH투자증권에서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5년 사이에 매출이 2배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양말님, 차은우보다 멋진 박 부장님. 이건 좀 사람들한테 제가 약간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보다 박근영 부장이 좋다고요? 소부장이 올라야지 제가 좋은 거죠. 네. 소부장들 반등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분들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이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슈는, 오늘 자동차 관련된 우선주들이 주가들이 또 괜찮았어요. 그 이슈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멜치증권에서 지금, 자동차 관련된 현대차 우선주 업데이트 자료를 내면서 이 보통주 대비 높은 계류율 때문에 이제 자동차 우선주를 보자. 현대차 우선주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표 보여드리면, 현대차 우선주의 매수를 추천하는데 현대차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 차이에 근거한 단순 등락을 기록 중이다. 이게 보입니다. 이게 위쪽에 보시면 현대차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상대 주가인데 배당 수익률에 근거한 단순 움직임이 기록 중인데 지금 2월 29일 이 배당 기준을 봤을 때 쭉쭉 올라가다가 상대 수익률입니다. 현대차 EUB가 보통주 대비 상대 주가가 쭉 주가가 올라가다가 배당 기준일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 쭉 빠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익이나 잉여 현금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압박도 있죠. 그래서 이 주당 가치 상향을 위한 우선주 매입 비중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멜치증권에서 이렇게 분석을 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 주가는 23년 10월부터 24년 2월까지 보통주 대비 상대 주가 수익률이 18%나 보통주 대비 더 좋았다는 거죠. 근데 3월부터 현재까지의 상대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로 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여러 가지 단기적인 매력이 부각되는 구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산술 논리에 따른 단순한 움직임이라는 거죠. 근데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삼성전자 우선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본다면 역시 2013년에 삼성전자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주가 비율은 55%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후에 이 비율이 지속 상승해서 2015년 12월에는 88%까지 우선주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간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상대지가 수익률은 60%나 아웃퍼폼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 우선주 대비 보통주의 주가 프리미엄이 근거한 의결권에 대한 무용론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각인됐다는 거고요. 이 같은 인식이 당시 삼성전자가 호실적 전개와 동행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현금 곡간을 풀면서 더욱 부각이 됐고 현금 곡간을 풀다 보니까 우선주를 더 사거나 뭐 배당을 더 주거나 뭐 배당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지금의 이야기를 똑같이 보여주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은 왼쪽은 삼성전자 2009년 15년 사이의 지배주주 순이익 추이고요. 오른쪽 제일 위에는 삼성전자 19년도 25년도의 지배주주 순이익 추이인데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가운데 쪽 보시면 왼쪽에 삼성전자 2009년부터 15년 사이 현금성 자산 추이인데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가운데에 현대차 2009년부터 25년까지 현금성 자산 추이가 계속 같이 올라가죠. 비슷한 추이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왼쪽 보시면 삼성전자 2009년부터 15년 사이 배당금 추이고 오른쪽 제일 아래 보시면 현대차의 25년까지의 배당금 추이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보통주 대비 우선주 주가 비율인데 그 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은 2014년부터 15년까지 쭉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대비 우선주 주가 비율이 저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제 왼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파란색 실선 쭉쭉쭉 급증하죠. 이때 뭐 거의 80% 이상 삼성전자가 보통주 대비 우선주 주가 비율이 88%대까지 올라간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본주가 100이라면 우선주가 88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괴류율이 60% 정도 수준이었는데 66%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88%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뒤로 쭉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의 2013년부터 15년까지 유례없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전개가 됐는데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교훈이 있으니
현대차 우선주도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 9월 이후로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어제 삼성증권 제가 자료를 방송으로서 통해 말씀드렸는데 삼성증권에서도 하반기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 지금 유통 주식 수가 10% 초반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면 현대차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외국인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외에도 2분기 비수기를 지나서 실적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다. 어제 주가들이 빠졌는데 항공주가 LCC종이나 항공주가 2분기 실적을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전체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나올 것이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항공주 관련된 언급이 코멘트가 나오면서 오늘 반등을 꽤 줬고요. 그 외에도 어제 폭스바겐 리비안에 7조 원 투자 결정했다는 일부 관련주들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라든지 일부 2차전지,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오늘 신용평가사가 석유화학사 관련된 신용등급 줄 하향 소식 등의 석유화학주들이 오늘 하향을 하면서 주가들이 빠졌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들 알려드렸으니까요. 또 한번 시간 나서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